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현재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희우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이번 과정에서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인문학도들을 위한 회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인문기초회계라는 과목으로 여러분과 공부를 하겠는데요. 인문학도들이 공부하는 과정들은 인간을 공부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탐구하고 사람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데, 경영학 쪽에서 특히 회계라고 하는 쪽은 그것과는 달리 기업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양자 차이점도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일치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개의 학문이 언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아주 공통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인문학을 시작을 하듯이 기업에 대한 언어가 바로 회계라고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통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를 공부하는 인문학들이 향후에 사회에 나가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될 때 언어를 통해서 기업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기업의 기본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다면 본 강좌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회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회계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정의나 회계의 필요성, 또는 회계를 누가 이용하는지, 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정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과 관련된 기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재무활동과 투자활동과 영업활동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재무활동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죠. 그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어떤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그래서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을 영업활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활동은 최초에 시작할 때는 재무활동으로 또 시작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 과정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개념으로서 영업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개념인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투하된 자금 이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죠.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자원을 구입하는데 보통 이것을 우리가 판매용 자산을 구입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자산을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판매 대금을 회수하면 최초의 사업을 시작할 때 투하된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1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 1원이 회수되는 기간 내 활동을 우리가 영업순환 활동이라고 하고, 그 기간을 영업순환 주기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영업순환을 통해서 기업이 이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좌 소개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이기 때문에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트이게 되겠죠. 자, 이 기업의 언어인 회계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필요한가, 또는 어떤 식의 정보를 전달하는가 잠깐 보시면,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 내부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또는 어떤 제품을 생산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또는 종업원에게 임금을 추가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는지, 그렇죠? 또는 어떤 사업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지와 같은 여러 가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런 기업 활동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고 있는지, 또는 경쟁회사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지, 또 내가 투자한 자금을 기간 내에 상환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업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언어를 통해서 기업 내부자뿐만이 아니고 기업 외부자들도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계를 정의할 때 큰 틀로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사결정이 연결되는 대상은 바로 기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과 연관된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걸 다 100%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경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내고 그것을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기록부터 보고까지의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또는 회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그림으로 정리해드리면 경제 사건이 연관되는 기업의 활동을 블랙박스인 회계 시스템 내에서 측정과 기록이라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보고라는 과정을 통하는, 그래서 회계 정보를 산출하고 이 정보를 이해관계자, 즉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회계는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가는 학문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 쪽에서 경영과 연결되는 데들은 모든 것들이 의사결정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특히 경영 경제 쪽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런 개념을 통해서 결국은 이익의 극대화 또는 효용의 극대화라고 하는 목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 경제에서 이걸 잠깐 활용해 보면 경제 쪽에서 특히 미시경제 부분에서 목표는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의 극대화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비를 많이 하면 효용이 늘어난다 하는 게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자, 소비를 많이 하려면 소비할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재화를 많이 생산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원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 자원이라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잘 투입함으로써 가장 최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의사결정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니까 회계는 이와 같은 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본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회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를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가를 잠깐 볼겠는데요. 회계 정보의 이용자는 기업에서 기업 내부자들뿐만이 아니고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 내부를 예로 들어드리면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기업의 경영자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자기의 노동을 제공하는 종업원들은 노동 제공에 따른 본인의 임금 수준을 협상하기 위해서 또는 복지 조건 등의 협상을 위한 정보 등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 정보가 필요하죠. 이와 반대로 기업 외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또는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기업의 이익 활동을 통한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지 또는 기업의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기업의 투자 상담을 위한 자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과 관련되는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특히 말씀드린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기업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투자라는 경우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기업을 일종의 투자처로 인식하게 되고요. 이런 투자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또는 종료할 것인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투자를 종료시키든 투자를 지속시키든 그와 같은 모든 자금의 원천은 현금이라고 하는 걸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기업이 어떤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결국 현금 흐름 정보라는 데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현금 흐름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어떤 투자처, 그리고 그 정확한 정보가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우수한 투자처를 찾아다니면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정확성이라든지 또는 검증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몹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정보의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는 분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겠죠. 자, 반대로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그것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에 더욱 관심을 갖는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정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정보가 비록 부정확하더라도 또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이렇게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가 바로 관리회계라는 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외부 정보자들을 위한 재무회계와 내부 정보자들을 위한 관리회계의 크게 두 분야로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인문 기초회계 내용은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 또 그 정보를 어떻게 산출하는가의 과정에 집중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비교드리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 정보자에게,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자에게 전달하는 회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검증 가능성, 그리고 정확성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관리회계라고 하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는 정보를 접할 기회는 많지만 그 정보가 실제로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재무회계는 정보가 기업 전체 조직에 대해서 요약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반해서 관리회계라는 것은 타겟별로 세부적으로 정보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재무회계는 비교를 필요로 하고 또 외부인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작성이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일정한 양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관리회계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 내용만 잘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회계를 전달할 때 특히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그 정보를 통해서 투자처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하죠. 비교를 하려면 통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통일된 정보라는 측면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기준을 우리가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해서 영어 약자로 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영어 약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기업이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할 일정한 지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줄여서 그냥 회계 기준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계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다면 국가적인 투자나 비교가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최근 들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자고 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와 같은 것에 선두자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런 위원회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국제재무보고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IFRS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놨고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것을 K라는 코리안 IFRS라고 하는 말로 적용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K자가 빠진 국제회계 기준은 내용이 다 100%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거를 워드 바이 워드 직역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2011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상장 기업들이 신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회계 기준을 통해서 정리가 됐고 상장 기업이 주로 적용한다면 상장이 아닌 비상장 기업들이 훨씬 많죠. 우리나라의 상장된 기업이라는 것은 약 한 16,00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십만 개의 비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수십만 개의 비상장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준을 활용한다면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자원의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간편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과 일반 기업이 적용하는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하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 정보를 특히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할 때 신뢰성이라는 것 또는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신뢰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3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3자를 통해서 확인할 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공인회계사라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인회계사라고 하죠. 자, 공인회계사의 가장 고유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그림을 설명드리면 기업 내부에서 산출되는 관리회계 정보가 있고 기업 외부자에게 전달된 재무회계 정보가 있는데 이 재무회계 정보에 대해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 신뢰성 확보된 정보를 정보 이용자가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부 감사라고 하는 공인회계사 감사는 어떤 기업이 다 받냐 하면 모든 기업이 받을 수는 없죠. 이것도 역시 비용 문제,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법으로 정해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20억 이상인 회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120억 이상인 회사들이 약 2만 8천여 개 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8천여 개 정도 회사들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자산 규모가 120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부채 규모라든지 종업원 규모와 비교해서 감사를 받을 필요도 있고요. 또는 신뢰성이 가장 필요한 상장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공인회계사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회계의 처음 출발점으로서 회계의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회계의 필요성, 회계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회계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일정한 지침인 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역시 이런 신뢰성을 중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라는 직업과 공인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기본적인 틀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